자, 이번에는요, 141페이지 생태학 이론이에요. 우리가 생태체계 관점은 생태학 이론과 체계 관점을 결합한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놓고 체계 관점의 주요 개념들을 아까 경계, 개방체계, 폐쇄체계, 그 다음에 엔트로피, 균형, 항상성 이런 거 다 원래 체계 이론의 개념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들 하나하나를 살펴봤으므로, 자, 이번에는요, 이 생태체계 관점을 구성하는 생태학 이론을 좀 보자. 우리 시험에서는 생태체계 이론, 생태체계 관점도 나오지만 간혹 그냥 생태학, 요렇게 시험에 나오기도 하거든요. 자, 이때는 생태학이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환경을 강조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지는 뭐냐면 인간을 환경 속에서 보겠다. 그러니까 환경이 인간과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를 보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시험 문제에서 생태체계라고 안 쓰고 생태학이라고 써서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실 이 생태학 내용도 생태체계 관점에 다 내포가 되는 관계라서 막 특별히 막 신경 써서 예민하게 둘 사이의 차이가 뭐예요? 라고 막 구분하려고 신경 쓸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생태체계 관점도 생태학 이론도 가장 대표적인 학자는 유리 브론펜 브레너예요. 브론펜 브레너. 유리 브론펜 브레너. 요렇게 레너. 이렇게 생기신 분입니다. 그림을 이제 그렸는데요. 자, 이분은 여러분들이 아마 정책론이나 이런 거 공부를 하셨으면 1965년 미국의 헤드스타트라고 빈곤가정 아이들에 대한 이제 그 교육 지원 프로그램 있잖아요. 헤드스타트라는 프로그램이 이제 1965년에 미국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이 헤드스타트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에요. 누가? 이 유리 브론펜 브레너가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때 초창기 멤버로 굉장히 큰 기여를 하셨던 분이기도 한데, 우리 시험에서는 생태학 이론의 대표 학자 혹은 생태체계 관점의 대표 학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분은요, 인간과 인간을 둘러싼 환경 사이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긴밀한 상호작용을 강조를 합니다. 환경만 봐서도 안 되고 인간만 봐서도 안 돼요. 둘을 같이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은 하나의 단위로 보자, 단일 체계로 보자, 환경 속의 인간 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아까 순환적 인간은 똑같이 강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경 속에서 이해하자. 자, 그리고요, 인간을 낙관적으로 본다라는 것은 우리 앞에서 낙인을 감소한다 이 얘기 보이시나요? 자, 기본으로 우리가 순환적 인과론을 강조를 하기 때문에, 자, 이것만 강조를 하면 너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순환적 인과론에서는 누구 때문이라는 게 없어요. 그렇죠? 개인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거, A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보기에 좀 삐딱하다 싶을 때 너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이 A라는 사람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이런 방식으로 적응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어떻게 변화시키면 A는 새로운 방식으로 환경에 적응할 것인가, 이런 걸 고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인간 자체가 병리적인 존재여서 쟤는 저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언제라도 인간은요, 환경에 효과적으로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너만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과의 상호작용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요 개념 보시면은요, 그래서 막 142페이지 그런 비슷한 문제 얘기들이 쭉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그냥 건너뛰지 말고 시험에 나왔던 문장들만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141페이지 인간관계 기본 가정에서, 자, 사람은 자연스러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인간의 환경 자원과 사회적 지지를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환경 쪽에서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보는 거고요. 자, 인간은 타인과 사회적 관계를 맺는 능력을 타고난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출제된 문장들만 골라 읽어보는 거예요. 142페이지에 보시면 마지막 문장이죠. 141페이지. 인간은 환경적 요구에 적응하고 때로는 환경을 자신의 요구에 맞게 수정 변화시킬 수도 있는 존재예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인간은 목적지향적이고 보다 유능해지고자 노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생활상의 문제는 전체 생활 공간에서 이해되어야 하고, 이런 얘기들을 쭉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들은 다
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생태학 이론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게 맞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주요 개념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는 시험에 나왔던 것만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바로 이 적합성입니다. 생태학 혹은 생태체계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인간이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상태예요. 자, 그래서 이거 개인이 환경에 대해서 요구하는 바, 그리고 환경이 개인에 대해서 요구하는 바가 서로 잘 균형을 맞추는 상태죠. 자, 이것을 개인의 적응적인 욕구와 그리고 환경의 자원이 서로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 상태, 이것을 정도를 적합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게 15회, 16회, 17회, 18회, 20회, 21회 쭉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자, 주로는 생태학 이론의 주요 개념으로는 얘가 나오지만 그런데 20회, 2022년에 딱 한 번 이 적합성의 오답으로 얘를 끼워 넣은 적이 있어요. 자, 개인이 환경과 효과적으로 상용할 수 있는, 환경과 잘 상호작용할 수 있는 사람의 능력을 뭐라고 부른다? 얘는 유능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기출문제에서 그렇게 이 내용을 써놓고 여기에다가 적합성을 연결해서 오답을 구성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트레스는 뭐죠? 개인과 환경이 뭔가 불균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을 잘 이루어야 적합성이 좋은데 적합하지 않아서, 즉 환경과 개인이 불균형해서 야기되는 현상이 바로 스트레스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외의 개념은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았었고요. 자, 나올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요, 이분 누구죠? 브롬펜브레너 입니다. 자, 이분이 이제 생태학 이론에서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생태학적인 환경을 5가지 체계로 나눕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서 얼굴 대면, 면대면 상호작용을 하면서 가장 친밀하게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 이것을 개인을 둘러싼 미시체계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를 다른 말로 소속체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그 안에 속해서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나는 가족에, 나는 친구에, 학교에, 그리고 나의 선생님도 우리 학급에, 그리고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다니는 절, 이런 거에 내가 속해서 거기서 상호작용을 하잖아요. 이런 건 미시체계에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간체계라고 하는 것은요. 중간체계는 우리 이제 한 개인이 집 가족에만 속한 게 아니고 내가 학교도 다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학교도 다니고 내가 그 학교 내에 우리 반에도 속해 있고요. 나는 학원에도 다녀요. 그렇죠? 내가 뭐 예를 들어 교회도 다녀요. 그러면 얘네들은 다 나의 미시체계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 교회 친구들이 우리 집에 놀러 왔다거나 아니면 우리 학부모 총회에 우리 엄마가 참여를 했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한 개인을 둘러싼 둘 이상의 미시체계가 서로 연결이 되는 혹은 상호작용하는 그런 영역이 생기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미시체계와 미시체계 사이의 연결망 혹은 상호작용을 일컬어서 얘를 중간체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나의 기준으로 우리 부모 그리고 우리 선생님 서로 다른 미시체계인데 이들 간의 관계가 어떠한가? 그 다음에 내 형제들 A도 나의 가족, B도 나의 가족인데 얘네들의 관계가 어떠한가? 이런 것들은 중간체계에 해당하는 거고요. 자, 이 중간체계는 개인이 새로운 환경으로 이동할 때마다 새로운 미시체계, 직장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자꾸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이제 그 중간체계, 미시체계가 많아지면서 이런 중간체계들이 더 형성되고 변화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외체계라고도 하고 외부체계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얘는 내가 직접 참여하진 않아요. 자, 우리가 이제 미시체계 같은 경우는 개인이 직접 소속해서 참여하는 체계였잖아요. 그런데 개인이 직접 참여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속한 미시체계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접적으로 나에게 영향을 주는 체계를 외부체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부모님이 다니는 직장이에요. 부모님의 직장에 내가 다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나를 기준으로 부모님의 직장은 미시체계가 아닙니다. 근데 나의 부모님 있잖아요. 나의 부모는 나의 미시체계거든요. 그 부모가 속해 있는 부모의 미시체계. 그러니까 부모의 친구들,
부모가 다니는 직장, 우리 엄마 아빠가 다니는 교회 이런 것들은 내 입장에서는 나의 직접적 미시체계가 아니라 내 미시체계가 속한 미시체계여서 간접적으로 예를 들어 엄마 아빠의 회사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우리 엄마 아빠가 근심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가족이 아무래도 영향을 받으며 나도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간접적으로 나에게 가족을 통해 영향을 주게 되죠. 이때 부모님의 회사는 외부 체계가 됩니다. 그 외에 우리 동네, 우리 집이 속해 있는 우리 동네의 경찰서, 우리 학교가 속해 있는 교육청,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TV로 보게 되는 다양한 대중 매체들, 그 다음에 내 친구는 나의 미시체계인데 그 친구의 형제들은 그 미시체계의 미시체계니까 내 기준에선 외부 체계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시체계는요, 개인이 속한 훨씬 더 넓은 이념이나 제도나 국가와 같은 큰 넓은 맥락을 얘기를 하죠. 국가, 제도, 정치, 법, 문화, 가치관, 정책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요. 얘네들도 개인의 삶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지만 신념이나 가치관이나 문화나 생활 양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러나 매우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체계는 시간 체계예요. 얘는 개인이 어느 시대에 출생했는지에 관심을 두는데요. 제가 첫째 출산할 때 엄청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13시간 진통을 하다가 결국은 수술로 아이를 낳았거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100년 전의 인생을 100년 전에 태어난 여성이었다면 저는 그때 수술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낳는 날이 내 사망일이었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다행히 이 시대에 태어나서 아이를 출산을 했기 때문에 애 낳다 죽지 않았습니다. 수술받고 살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생은 타이밍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똑같은 환경이나 똑같은 맥락도 시기가 어떤가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되죠. 이런 시간이라는 환경이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전생에 걸쳐서 발생하는 변화, 시간적인 변화, 그리고 이제 그 시대의 환경 이런 것들을 포함하기 위해서 시간 체계라고 하는 환경 체계를 브롬펜 브레너는 포함을 시켰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생태체계 관점과 생태학 이론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체계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얘기를 했듯이 가족이나 집단이나 지역사회 같은 경우는요. 자, 가족, 집단은 실천 기술론에서, 그 다음에 지역사회는 지역사회 복지론에서, 그리고 이제 단독 문제로 나온 적은 없지만 조직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 행정론에서 커버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은요, 해당 과목 열심히 공부하면 여기서 나왔을 때 문제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46페이지부터 가족 얘기 나오잖아요. 148페이지까지 이거 다 여러분들 2교시에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의 가족 대상 실천에 다 있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공부하시기 부담스러우면 거기서 공부하시는 게 조금 더 자세해요. 자, 가족은요. 자, 여기서는 지금 가족이 체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가족 구성원들 보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서로의 삶에 진짜 많은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굉장히 강력한 체계이고, 그리고 이제 브롬펜 브레너가 얘기했던 5가지 체계 중에서는 미시 체계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족 체계의 경계선을 가족 내부의 가족 구성원 간의 경계, 그리고 가족과 가족 외부, 가족과 가족 외부 사이의 경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 얘기는 누가 했냐면 구조적, 우리 실천 기술론의 가족 치료 모델들이 쭉 나오는데요. 구조적 가족 치료 모델, 가족 치료 모델을 이야기했던, 이거는 실천 기술론에서 더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구조적 가족 치료를 얘기했던 살바도르 미누친이 가족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가족 구조의 가장 핵심이 가족의 경계가 어떠한가거든요. 그 얘기를 하면서 했던 내용으로 이 내용도 사회복지 실천기술론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자, 한 가족인데요. 가족인데 경계가 너무 없어요. 내일도 내일, 내일도 내일. 우리는 하나, 우리는 끈끈해야 돼. 서로 막 관심이 너무 강하고요. 간섭을 하고 개인 플레이는 절대 안 돼.
이러는 가족이 있어요. 이러는 가족을 우리가 너무 밀착된 가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한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것을 보고 서로 관심도 없고요. 서로 힘들 때 위로해주는 기능도 없습니다. 완전 콩가루죠. 응집력이 너무 떨어져요. 이런 거를 유리된 가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누치는 구조적 가족 치료를 얘기를 하면서 가족의 구조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극단적으로 지나치게 밀착되어 있거나 극단적으로 완전 콩가루 서로 따로따로인 이 연속성 스펙트럼상에 우리 가족이 지금 어디쯤에 위치해 있는가. 가장 건강한 건 어딜까요? 이 중간이에요. 적절한 게 건강한 거고요. 너무 이쪽으로 가거나 너무 이쪽으로 가는 건 건강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내 가족 성원들이 어떠한가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느 가족이 그 주변 환경과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가, 그것을 이제 구분하는 경계의 속성이 어떤가인데요. 가장 개방형, 아까 우리가 개방체계의 속성은 뭐라고 했냐면 경계의 성격이 완전히 투과적이면 안 됩니다. 반투과적이어야 돼요. 적절히 열고 닫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경계가 명확하면서도 필요에 따라서는 유연하게 열고 닫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문이 있고요. 그래서 문과 담이 있어서 구별할 때는 구별을 해주지만 외부로 소통을 할 때는 문을 열고 닫을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명확한 경계를 가진 개방체계형 가족이 건강한 건데요. 근데 문이 꽉 막혀 있어서 열지도 못하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끼리만 있고 외부와 소통을 안 한다면 이건 폐쇄체계가 되는 거죠. 자, 이때 경계는 되게 경직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가족을 외부로부터 막아주는 벽 자체가 없어요. 이런 걸 경계가 너무 모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럴 때 가족은 외부의 침입이라든지 간섭을 지나치게 많이 받고 가족 문제가 외부에 노출되게 되는 거죠.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런 걸 방임형 가족이라고 미누친이 어떤 치료 모델에서 구조적 가족 치료 모델에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물론 이제 이런 내용은 실천 기술론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지만 간혹 인행사에서도 이제 이런 문제가 시험 문제 나온다는 얘기고요. 자, 이번에는 집단입니다. 자, 집단은 최소 2 이상의 사람으로 구성이 되는 거죠. 148페이지에 여러분들 집단하고 관련해서 시험 문제에 나왔던 텍스트들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봅시다. 자, 최소 2 이상의 사람으로 이루어지고요. 최소한의 역할 분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너는 이거 맡고 나는 이거 맡고. 그리고 집단 성원 간의 상호작용은 주로 대면적으로 이루어지며 협의로 정의된 역할에 전적으로 근거하기보다는 전인격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주로는 친구 관계를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자, 자네는 이거 맡고 자네는 이거 맡고 이런 건 조직에서 나타나는 거고요. 보다 더 친밀한 조직과 다른 일반적인 친구 집단 같은 경우는 전인격적으로 이제 역할이 이루어진다라는 거고요.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형성하면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성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집단 성원은 공통된 집단 정체성을 가지면 우리 반, 우리 동네, 우리 동아리, 우리 친구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집단을 하나의 실체로 지각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우리라는 의식을 형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집단은 집단과 관련된 구성원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규범체계를 포함한 하위체계를 갖고 이를 통해서 사회화 또는 사회 통제 기능을 수행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요거 지금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사회화 그 다음에 사회 통제, 이것도 여러분들 지역사회복지론에서 단골로 그냥 매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이든 특정의 사회든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회화 기능, 사회 통제 기능, 사회 통합 기능, 그 다음에 생산유지 분배 기능, 그 다음에 상부상조 기능 이런 게 필요해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2교시의 지역복지론에서 주로 나오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인행사에서는 주로 그 기능들 중에서 얘네들이 나와요. 사회화 기능, 사회 통제 기능. 그럼 사회화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 안에서 어떤 행동 양식, 생활 방식이 적절한가 이런 것들을 이제 자연스럽게 전수하는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러니까 가족에서도 사회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집단에서도 사회화가 일어나고요. 문화에서도 사회화가 일어나고 지역사회도 사회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시험이 집단은 사회화 기능을 갖는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집단만 사회화 기능을 갖는 게 아니고 여기 나오는 주요 사회체계 모두가 다 사회화 기능을 갖는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사회 통제라고 하는 것은 자, 어떤 행동은 하면 안 좋고 어떤 행동을 해야 좋은지를 규정을 해서 가급적이면 성원들이 그런 행동을 자제해야 되는 건 자제하도록,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걸 하도록 하는 기능인데요. 가족 내에서 훈육을 통해서 공부해라, 거짓말하지 마라 하는 거고요. 친구 관계에서 야, 너 그렇게 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자, 이게 집단뿐만 아니라 가족, 집단, 그리고 조직, 지역사회 문화 모두 사회화 기능도 사회통제 기능도 갖는다라고 퉁쳐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뭐 등등등의 지문들이 시험 문제에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9페이지에는 집단의 유형이 나오는데요. 집단을 구성하는 동기에 따라서 집단의 목적부터 볼게요. 자, 집단의 목적에 따른 집단 구분은요. 이것도 실천기술론에서 더 자세하게 다룹니다. 그리고 실천기술론에서 더 많이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패스하시고 실천기술론에서 공부하신 다음에 여기서 나오면 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천기술론의 토슬랜드와 리바스라는 학자가 집단의 유형을 과업집단과 치료집단 그리고 자조집단으로 구분을 했고, 그리고 이제 치료집단에는 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육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서로 성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세라피가 필요한 어떤 문제가 있어서 문제를 교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 그 다음에 장기 복역수가 퇴소를 했거나 혹은 정신병원에서 오래 살다가 지역사회를 나왔거나 그러면 그 사이에 변화한 사회에 적절히 적응하기 위한 사회기술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화를 목적으로 하는 이런 집단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요거에 대한 세세한 얘기는 기술론에서 여러분들이 추가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집단이나 초집단이냐, 그 다음에 개방집단이냐, 폐지집단이냐, 이것도 실천기술론에서 다루는 내용이고요. 예, 이거는 패스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한 번 정도 시험에 나왔던 걸로 집단을 구성한 동기에 따라서 자연집단과 형성집단 어떻게 형성한 거예요? 인위적으로 형성한 집단이에요. 자연집단은 자연스럽게 형성된 집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개입해서 만든 집단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가족이 됐고 자연스럽게 친구가 됐고 자연스럽게 이웃이 됐고 이런 것들은 자연집단이 되지만 인위적으로 의도가 있어서 형성한 집단, 회사나 학교라든지 이런 특정한 조직, 복지관 이런 것들은 형성집단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집단의 성원들 간의 인간관계 특성에 따라서 1차 집단과 2차 집단으로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요. 1차 집단은 그 관계가 되게 친밀하고 대면적인 상호작용을 주로 하는 정서적 관계 위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자연 집단, 가족이나 친구, 이웃 같은 경우가 1차 집단의 특성을 갖는 거고요. 2차 집단은 관계가 이성적이고 계약적이고요. 보다 더 사무적이고 공식적인 성격을 띠죠. 그러니까 자연 집단보다는 형성 집단에서 2차 집단의 성격이 주로는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49페이지 하단에 집단의 역동 나오는데요. 자, 요것도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서 훨씬 더 자세하게 하는 얘기라서 패스해도 돼요. 자, 제가요 아예 슬라이드에 조직은 안 썼습니다. 자, 여러분들 150페이지, 151페이지 보시면은요 출제가 거의 안 됐어요. 자, 이거는 시험에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는 내용으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얘는 행정론에서 훨씬 더 자세하게 다루니까 시간이 있으시면 이렇게 읽으시고 아니면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 지역사회, 여러분들 지역사회 복지론에서 공부를 하는 내용으로 다 커버가 가능한 수준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화예요. 자, 문화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자, 문화란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생활 양식이나 행동 양식, 가치 규범 체계의 총체를 의미합니다. 자, 153페이지의 문화의 개념 나머지 내용들도 한번 읽어볼게요. 지식, 신앙, 예술, 도덕, 법률, 관습 및 기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인간에 의해 획득된 모든 능력, 관습의 복합적 총체로서 자, 지식이나 신앙과 예술이나 도덕과 법률과 같이 문화를 구성하는 이런 요소들은 서로 긴밀하게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의 전체를 이루는 통합체이다. 총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문화는 뭐다? 거시체계다. 이거 시험 문제 15회, 17회, 20회 나왔거든요. 예,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면서 문화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화한다. 어떻게? 역동적으로. 이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153페이지 하단부터는 문화의 특징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이 모여 사는 어떤 사회든 간에 문화는 있다, 없다? 있다. 이에요. 이게 보편성인 거죠. 자, 그리고 그 문화가 곧 동물과 사람을 구별해 주는 기능을 합니다.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에게 문화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라는 거죠. 이걸 사회성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공유성. 동일한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동일한 성격은 아니지만 유사한 성격적 특징이 나타나죠. 예를 들어 한국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야, 막 한일전 했을 때 한국 사람이 이렇게 고를 넣어요. 그럼 우리 미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유사한 어떤 특징을 보이죠. 그렇지만 같은 문화에 있는 모든 사람이 성격이 똑같아. 이러면 당연히 틀리는 얘기인 거죠. 자, 문화는 누구나 갖고 태어나나요? 아니에요. 내가 눈 떠서 태어난 그 문화에 대해서 학습, 익혀가는 거거든요. 뭘 통해? 사회화를 통해. 그래서 문화는 선천적인 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학습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문화가 아까 이제 우리가 문화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은 서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의 전체를 이루는 통합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통합체다 혹은 체계를 이룬다라는 거예요. 문화의 내용은 서로 연결이 돼서 하나의 전체를 이루는 체계적인 관계이다. 체계성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문화의 축적성입니다. 그래서 문화는요, 축적성입니다. 자, 그래서 문화는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계속 전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달라져도 문화는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상징성입니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 외에 그 문화에서의 그 행위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상징성이고요. 그 다음에 문화는 역동적으로 변화해 갑니다. 문화는 고정적이다. 이러면 틀리는 거고요. 문화의 형태는 나라마다 역사마다 매우 다양한 것도 우리는 아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화는요, 특정 사회의 문화와 특정 사회의 문화는 서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회와 구별되는 어떤 공통적인 경향이 바로 문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 이제 문화의 특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55페이지 위쪽에 보면 문화 변용이라고 나오잖아요. 예, 문화 변용. 이거 어디다가 위치를 해야 될지 몰라서 거기다가 위치를 시켰는데요. 얘가 11회, 12회, 14회, 20회. 똑같은 텍스트로 시험 문제에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둘 이상의 문화가 서로 오랜 간에 걸쳐서 접촉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A 문화와 B 문화가 서로 계속 접촉을 하다 보면 A의 영향을 받아서 B도, 그 다음에 B의 영향을 받아서 A 문화도 변화가 있겠죠. 자, 그래서 둘 이상의 문화가 접촉하면서 어느 한쪽 혹은 양쪽 모두의 문화의 변화가 일어나는 걸 뭐라고 부른다? 문화 변형이라고 한다. 얘는 그 말 그대로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꼭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화의 기능 그리고 문화의 유형을 다루고 있는데요. 155페이지 문화의 기능은요. 아까 사회화와 사회 통제 기능은요. 문화여서가 아니라 아까 이제 가족도 집단도 그 다음에 조직도 그 다음에 지역사회도 그리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문화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회체계들은 모두 다 사회화 기능과 사회 통제 기능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문화의 적절한 생활 양식을 학습시켜서 내면화시켜서 그 사회에 적응하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통제, 우리 문화권에서 어떤 행동은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이거를 이제 학습시킴으로써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을 미리 이렇게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문화라는 게 사실 주하고 관련된 문화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문화적인 표현을 통해서 인간은 생리적인, 심리적인 다양한 욕구들을 충족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문화는 아까 우리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승이 된다. 사람은 달라져도 문화는 이 사회를 계속 유지시켜주는 바퀴처럼 굴러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회가 유지 존속될 수 있도록 문화가 전수되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사회 존속 기능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 문화의 유형이에요. 문화는 크게 물질 문화와 비물질 문화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물질 문화는 다양한 도구들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기술들까지를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비물질 문화에는 관념 문화와 규범 문화가 있는데요. 얘네들을 바꿔서 오답을 내는 그런 패턴이 있기 때문에 잘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일단 규범 문화부터 보면 규범, 규칙이에요. 지켜라! 이런 거거든요. 뭘 만들어서 법과 관습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만들어서 이제 관습에 민습과 원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 민습과 원규까지를 물어보는 문제는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까지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법과 관습 일반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규범 문화에 해당한다라고 보시고요. 관념 문화라고 하는 것은 자, 예를 들어 과학적인 진리라든지 종교적인 신념이라든지 신화나 전설이나 문학이라든지 그 사회에 통용되는 어떤 지배적인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혹은 미의식이라든지 아름다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관념 문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다문화예요. 다문화는, 자, 156페이지, 요거는 이제 거의 서론에 해당하는 얘기죠. 자, 소수민족, 이민자 집단, 소수문화 집단의 정체성이 공존하는 것, 이걸 다문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최근 한국 사회에서, 사회복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관심 영역으로 다문화 개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내 다문화를 구성하는 집단은 결혼 이민자, 이주 노동자, 북한 이주민, 이탈주민,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이들이 이제 한국 사회에 적응해서 이런저런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인종차별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다른 문화가 같이 공존하면서 나타나는 사회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157페이지에서는 다문화 관련된 이론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중에 동화주의는요. 아래쪽에 있는 용광로 이론하고 같은 의미라고 이해를 하세요. 그 다음에 다문화주의는 아래쪽에 있는 샐러드 볼 이론하고 같은 의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용광로 펄펄 끓는 용광로에 막 이것저것 집어넣어요. 그러면 원래 갖고 있던 그 독특한 사물의 속성은 다 녹아버리고 다 그냥 하나의 물질로 다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갖고 있던 고유한 정체성은 다 잃어버린 채 그냥 주류, 내가 가 있는 그러니까 A라는 문화, B라는 문화, C라는 문화, D라는 문화에서 온 사람들이 예를 들어 K라는 문화 속에 살고 있을 때 그 문화에 완벽히 동화가 돼서 본 원래의 고유 문화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 있잖아요. 요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걸 동화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157페이지 동화주의를 읽어보면 자, 외국인 이민자들이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 등 고유성을 지키지 말고 이제는 이 나라에 왔으니 전적으로 우리나라의 문화를 전적으로 받아들여서 우리나라 사람들과 차이가 없어야 된다라는 입장. 그리고 니네 나라보다 우리나라 거를 따르는 게 더 낫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얘기하는 거죠. 요걸 동화주의라고 얘기를 하고 이걸 이론에서는 용광로 이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요. 다문화주의라고 하는 것은 달리 얘기하면 문화 상대주의예요. 서로의 고유한 상대적인 문화의 고유성이라든지 이런 걸 존중하고 인정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인종이나 문화가 다른 이민자들의 고유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이들의 이런 고유한 특징이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사회와 어떻게 하면 잘 섞여서 공존할 수 있을까? 요런 거에 초점을 두는 걸 다문화주의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걸 샐러드볼 이론이라고 얘기해요. 샐러드볼 이론에는요. 우리가 샐러드 만들 때 야채들 다양하게 들어가죠. 과일들 다양하게 들어가죠. 거기다가 막 견과류 다양하게 들어가죠. 소스 다양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제각각의 맛이 어우러져서 그런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샐러드를 되게 돋보이게 만들잖아요. 이런 식으로 각자의 고유한 정체성과 고유성을 유지하면서도 잘 어우러지자라고 얘기하는 게 다문화주의 샐러드볼 이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호주 학자인 존 베리가, 자, 예를 들자면 A 문화에 B 문화의 사람들이 이주해 와서 산다고 할 때,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의 고유 문화 있잖아요. 고유 문화적인 정체성과 이쪽에 와서 산다고 할 때 이쪽을 이제 주류 문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주류 사회와의 관계 유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좋은 건 통합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자신의 모국의 정체성도 고유 문화도 잘 유지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주류 문화와의 관계도 적절히 잘 하는 거, 이게 통합인 거고, 이게 이제 앞에서 얘기한 건 이 샐러드볼 이론이나 다문화주의하고 연결이 되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요, 동화라고 하는 것은요, 앞서 얘기했던 동화주의 혹은 용광로 이론하고 비슷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야, 니네 우리 사회에 왔으면 우리 사회를 따라. 니네 거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동화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모국의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하지 못한 채 주류 사회와의 관계만 유지하는 것, 요걸 동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복지 실천이 지향하는 것은 동화예요, 통합이에요? 동화가 아니라 통합입니다. 자, 근데 이제 분리는 뭐냐면, 주류 사회, A라는 사회에 왔으면서도 불구하고 A하고는 관계를 제대로 형성하지 않은 채 그냥 우리 사회에 왔지만 자신의 고유 문화만 계속 지키는 상태를 분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도저도 아닌 걸 주변화라고 얘기를 해요. 자신의 고유 문화도 이게 지키지 못하고 그 다음에 주류 사회에도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를 주변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험에서는 동화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와요. 주로 오답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동화, 즉 일방적으로 우리 문화만 따라라, 이것만 강조하는 건 아니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58페이지 하단에 보면 가상공간 있잖아요. 얘는 23년 동안 단독 문제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요. 단 17회 그러니까 체계를 종합한 문제의 한 텍스트로만 나왔을 뿐이에요. 사이버 스페이스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간으로서의 특수성은 공을 초월한 새로운 커뮤니티의 형성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거, 요 정도만, 얘는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영역이라서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7단원 정말 출제 비중이 높은 단원의 내용을 공부를 했습니다. 자, 힘들지만 그래도 복습을 해야 되겠지요. 자, 그래서 161페이지 OX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생태체계 관점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생태체계 관점은 문제의 원인을 단선적 인과론이 아니라 어떻게 본다고요? 어떻게 본다고 했지요? 순환적 인과론으로 봅니다. 그렇죠? 순환적 인과론으로 바꿔주셔야 맞는 거예요. 얘는 틀렸습니다. 외부로부터 새로운 에너지의 투입이 없어요.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체계는 무슨 체계예요? 폐쇄 체계가 되겠죠. 폐쇄 체계의 대표적인 특징에는 뭐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균형, 원래 있던 속성 그대로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에너지는 줄어들고 무용한 에너지만 증가하는 거, 우리 엔트로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특징인데요. 자, 근데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해요. 건드리지 마. 난 있고 싶은 대로 있을 거야. 이거 뭐라고 불러요? 이 중에 균형이죠. 항상성 아니고 균형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해요. 그래서 2번도 옳지 않습니다. 자, 3번 안정 상태는 우리가 이제 체계 속성과 관련된 개념에서 균형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항상성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나요? 안정 상태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그림을 보여드릴 때 얘는 시소 모양을 하고 있지만 움직이지를 않죠. 얘는 시소인데 움직이지만 원래 자리를 찾아가죠. 안정상태 그림은 뭐였나요? 자전거예요. 자전거는 길을 가면서 길의 상태에 따라서 끊임없이 자신을 변화시켜 나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하는 환경에 상호작용하기 위하여 적절히 잘 적응하기 위해서 체계가 원래 갖고 있던 구조나 균형을 변화된 상황에 맞게 역동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 혹은 그 상태를 이야기한다. 맞아요?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이혼 위기에 처한 부부가 자 위혼 위기에 처했다라는 것은요 부부 사이의 불화 그 다음에 갈등이 막 끌어오르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처음 주례 선생님 앞에 서던 날 결혼식 날 우리는 정말 황금빛 미래를 꿈꾸면서 아름다운 날을 살고자 했을 겁니다. 근데 갈수록 건강한 에너지는 줄어들고 어때요? 갈등과 이게 뭐죠? 빨간색 있잖아요. 그러니까 쓸 수 없는 오히려 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를 막 죽이는 것 같은 못 살겠는 그런 에너지만 증가하잖아요. 이거 뭐예요? 엔트로피거든요. 그러니까 위혼 위기에 처한 것은 엔트로피 속성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외부 전문가가 도와줬어요. 이거 뭐죠? 외부에서 우리 가족 체계에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개방 체계. 드디어 창문을 열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랬더니 불화가 어떻게 됐나요? 긴장이 어떻게 됐나요? 줄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불화와 긴장은 엔트로피예요. 그게 줄었습니다. 그건 뭐죠? 역 엔트로피가 되는 거죠. 혹은 넥 엔트로피, 네거티브 엔트로피가 됩니다. 자, 그래서 4번은 O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엔트로피와 넥엔트로피와 시너지를 비교할 때 얘는 무용한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 얘는 무용한 에너지가 감소하는 거, 얘는 새로운 에너지가 플러스 되는 것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책에 내에 새로운 유용한 에너지가 원래 100이었는데 야 너랑 나랑 시너지 300이 되었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5번은 맞는 이야기예요. 자 엔트로피는요 갈등이 불화가 그 다음에 막 무질서가 혼란이 그쵸 이런 거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체계 내의 질서와 형태와 분화가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것이 줄어들고 있고 오히려 무질서와 혼란이 증가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옳지 않습니다. 자, 7번 적합성 나왔는데요. 생태학 이론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인간이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얼마나 적합한가. 인간이 환경에 대해서 갖는 요구와 환경이 인간에 대해서 갖는 요구가 되게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 상태를 적합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7번은 맞습니다. 자, 8번 한 체계에서 일부가 변하면 그 체계의 나머지 부분들 혹은 전체가 같이 변해요. 제가 이거는 아까 모빌로 비유를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가 변하면 같이 흔들려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 호혜성이라고도 얘기하고 상호성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8번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생태체계 이론 혹은 생태학 이론에서 브롬펜 브레너는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그 다음에 거시체계, 그 다음에 시간체계 이렇게 5가지 체계를 얘기했는데요. 그 중에 중간체계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의 다양한 미시체계들이 서로 간에 연결고리가 생기는 것, 미시체계 간의 연결망 상호작용을 우리가 중간체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9번은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10번 문화, 정치, 사회, 법, 종교, 국가, 제도, 정책 이런 건 다 어디에 해당한다? 거시체계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10번은 X. 자, 11번 개방체계는 외부와 상호작용을 하지요. 그래서 엔트로피를 어떻게 할까요? 줄여요. 유지하는 게 아니라 엔트로피, 무질서와 혼란을 줄여요. 즉 쓰레기를 밖으로 버려요. 자, 그래서 11번은 옳지 않습니다. 자, 12번 브롬펜 브레너가 제시한 생태체계의 유형들,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 시간체계 중에서 시간의 경과와 함께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이 누적대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보여줘요. 시간의 경과에 초점을 둔다면 얘는 무슨 체계가 될까요? 당연히 시간체계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X입니다. 자,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잡음이 살짝 생겼는데요. 제가 살짝 당황을 했습니다. 자, 학교 갔다가 저희 아들이 돌아와서 소리가 났는데 이해해 주세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NG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제가 집에서 지금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번에는 사회체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폐쇄형 가족체계예요. 아까 우리가 미누친의 구조적 가족치료에서 가족 내 성원들 간의 경계 그리고 가족과 외부 환경 간의 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폐쇄형 가족체계는요. 우리끼리만 외부하고는 상호작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자유롭고 유동적이다. 왔다 갔다 한다. 이거는 틀리는 거죠. 그래서
13번이 오르려면 개방형 가족체계의 경계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문화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화하지만 사회마다 공통적인 문화 형태가 존재하죠. 아까 이제 문화는 역동적으로 변화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공통의 문화들도 있죠. 그렇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그 신화 있잖아요. 그 신화들이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문화마다 어떤 신화들이 비슷한 양태로 존재를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14번은 맞는 얘기구나라고 감각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동화 나왔습니다. 아까 존 베리가 다문화 이렇게 적응 전략하고 관련해서 뭘 얘기했죠? 통합하고 그 다음에 동화하고 그 다음에 분리하고 마지막이 뭐였어요? 주변화 있었잖아요. 자, 그중에 동화라고 하는 것은 B가 A 문화에 왔으면 네 거 버려 이쪽을 따라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원문화에 관한 정체성을 유지하지 못한 채 이주민의 사회 참여를 추구하는 유형이 동화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둘 다 그러니까 원래 정체성도 유지하면서 사회 참여도 우리 사회에 같이 참여를 하는 거 이건 뭐라고 부르죠? 동화가 아니라 통합이에요. 자, 그래서 15번은 옳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보시면은요. 관념문화에는 법과 관습이 아니에요. 법과 관습은 지켜야 될 규범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규범문화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외에 종교라든지 과학적 진리라든지 문화나 가치관 같은 거, 가치관이라든지 혹은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관념 문화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거 X고요. 자, 그 다음에 용광로 개념은 동화주의와 관련이 돼 있고 그리고 샐러드볼 개념은 다문화주의와 관련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번은 옳습니다. 아이고, 아들이 조금만 늦게 들어왔어도 잡음 없이 제가 마지막까지 끝낼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들이 너무 지루해할 때 약간 이렇게 추임새 비슷한 게 환경에 있었다고 그렇게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가장 출제 비중이 높은 7장에 대한 이야기를 끝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의 이론 파트는 다 끝나요. 이제 8장, 9장, 10장, 11장 남은 4챕터에서는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의 전체 8개의 단계를 두 개씩 그렇게 살펴볼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각 단계에서는 각 단계의 발달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쉬었다가요. 8장 태내기와 영하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